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의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기초 수업의 이번 주 내용은요, 바로 지난주에 못했던 퀴즈 부분을 좀 앞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저도 이게 중간에 여러분들의 난이도도 좀 또 파악해야 같이 또 수업을 함께 즐겁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퀴즈를 좀 진행하고요.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과학적 근거의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적으로 내용을 더 들어가서 방법론적으로 좀 더 공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중에서 전 사실은 이제 의학 쪽에서 있었던 메디컬 빅데이터를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요. 자, 특히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도 이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학적 근거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라든지 로봇을 공부하는 것보다 사람의 질병이라든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도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적 근거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깊게 공부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또 아주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 메디컬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학적 근거 수준을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려고 했던 퀴즈인데요.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실험 연구의 예인데요. 자, 연구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때 배우실 텐데요. 온라인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자,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가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미세 레이저 수술, 자, 후두에 우리가 어떤 결절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덩어리가 생기면, 자, 이것을 미세 레이저로 이걸 떼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세 레이저 수술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대결절 노인의 음질에 회복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요. 자, 이때 독립변수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세 레이저 수술의 적용 여부. 자, 2번 음질. 여기서 말 음질이라는 게 자, 성대결절이 회복됐느냐, 회복되지 않았느냐가 되어 있고요. 자, 3번은 65세 이상 노인. 자, 4번은 서울에 거주. 자, 여러분들 어떤 게 독립변수일까요? 자, 정답은 자, 1번입니다. 자, 미세 레이저 수술의 적용 여부가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실험 연구에서 독립변수라는 거는 자, 중재, 이른바 소위 트리트먼트가 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트리트먼트, 치료를 한 게 뭐가 있나요? 미세 레이저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미세 레이저 수술 적용 여부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 연구에서는 우리가 독립변수를 다른 말로, 독립변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옛날식 표현이고요. 약간 일제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요즘에는 설명변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왜냐? 자, 이 설명이 되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이 어떤 가설에서의 설명이 되는 변수 뭐가 있습니까? 바로 치료법, 트리트먼트가 되어 있고, 자, 그것은 이 가설에서는 미세 레이저 수술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관찰 연구의 예인데요. 자, 역시 이것도 온라인으로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조금 무슨 말이지라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연구 가설은 금주, 자, 술을 마시지 않는 거랑 과다한 금주, 음주를 아주 많이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기의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의 자, 리스크 팩터, 이른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종속 변수가 뭘까요? 네, 종속 변수가 자, 1번 과다한 음주, 2번 금주, 3번 초기 치매 발병, 4번 자,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여기서의 답은 자, 3번 초기 치매 발병입니다. 자, 우리가 관찰 연구에서 종속 변수라는 거는 자, 우리가 dependence variable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옛날 말이죠. 자, 종속 변수는 결과가 되는 변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를 결과 변수, outcome variable.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학자들도 outcome variable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 변수라고 부르는 이것은 왜냐? 연구에서 자, 이 가설에서 결과, outcome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outcome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되는 게 치매 발병이죠. 자, 그래서 네, 답은 3번 초기 치매 발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 다 맞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자, 사실 몇 개가 틀렸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다소 또 잘 못 맞추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퀴즈 세 번째. 자, 다음 중에 과학적, 의학적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거 바로 온라인에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죠. 자, 1번 단면 연구. 자,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얘기합니다. 자, 2번 RCT 연구. 자, 랜덤라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우리나라 말로는 무작위 표본 실험 연구를 얘기합니다. 자, 3번 환자 대조군 연구. 네. 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얘기합니다. 자, 4번 사례 연구. 네, 케이스 시리즈 연구를 얘기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과학적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이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자, RCT 연구. RCT 연구라는 게 뭐였어요? 자, 무작위로 사람을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게 가장 연구자의 편견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원래 잘하는 사람만 뽑았으면 그 결과가 원래 잘하기 때문에 못 뽑힌 걸 수도 있잖아요.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의견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연구자의 의견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무작위로 사람을 뽑을 때 이것이 무작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배울 텐데요. 결국 근거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RCT 연구가 근거 수준이 가장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차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수업은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신다면 이번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데이터 정리와 요약의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전문가, 소위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과학적인 추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 뭐가 문제인가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소위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데이터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것을 요약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사입니다. 자, 설베이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실험입니다. 자,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수집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조사와 실험에 따라서 수집 방법이 다르고 그거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연구의 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자료 수집 방법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른 연구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연구들을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제가 빅데이터 중에서도 한 분야가 메디컬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뭐 의학자가 하기도 하고요.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기도 하는데, 자, 메디컬 빅데이터 연구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한번 정립을 해보자면,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이나 환자 또는 고위험군은 아직은 장애인도 아니고 아직은 환자도 아니에요. 정상인이지만 앞으로 장애를 가지시거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환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특성이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에 기반한 연구를 메디컬 빅데이터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컬 빅데이터 연구라고 하면 결국 과학에 기반한 연구라고 하면 계획과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연구여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시퀀스 어떤 일련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을 진행한 일련의 과정인데, 자, 보시면 플래닝, 계획부터 디자인, 설계를 하고요.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나면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것을 분석하고요. 이것을 프레젠테이션,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한 결과를 이제 조금 더 글로 간결하게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이제 이것을 출판하게 되면 우리가 연구자로서의 일을 마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동그라미 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길게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무적성이 뭔지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업에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원론적인 내용들 막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이 지금 이런 일들이고, 여기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이러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런 개념적인 정립도 필요하지만 좀 더 테크니컬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아주 테크니컬한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앞서 내용은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처리하는 저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통계학이라는 게 중요하다. 결국 빅데이터랑 통계라는 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통계랑 빅데이터가 같은 거다.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통계학이 재밌는 게 어원을 살펴보시면요. 자, 통계학은 영어로 statistics라고 하는데, state라고 하는 국가랑 ICS라고 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학문, 자, 전미사라고 하죠. 우리가 뒤에 붙는 영어에서. 자, 학문이나 지식체계를 우리가 X라고 하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statistics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대부분 영어나 유럽 언어들이 대부분 라틴어에 근간하고 있죠. 라틴어에서 자, 국가라는 표현을 스타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타터스에서 스테이트라는 유래가 됐고, 거기에 학문이 붙어서 통계학이 된 거예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통계학은 따지고 보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지식 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 고어에서 나온 건데요. 옛날에 통계학을 왜 했느냐? 자, 옛날에는 이 나라가 누구 겁니까? 지금은 나라는 백성, 우리 일반 시민의 것이지만 옛날에는 나라는 왕의 것이죠. 자, 저 드넓은 영토에서 나오는 벼는 누구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죠. 왕 거예요. 나라가 왕 거니까. 왕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일이,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만든 내 건데 내 땅에서 나오는 이 수확물들을 내가 다 온전히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국가의 운영이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땅이 얼만큼 있고
여기는 수확량이 얼마큼 나고 그러면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큼 세금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는 게. 자, 그래서 이것을 파악했다라는 게 바로 통계학의 어원입니다. 자, 오늘날 보시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 기업들의 조직들은요, 점점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커지고, 사회도 커지고, 기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통계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기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여러분들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 지수를 알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경기 종합지수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종합주가지수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혼돈과 질서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라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판단이라는 것은 이에 바탕이 되는 자, 논리적 추론에서 볼 때 통계학이다.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게 어떤 아주 어려운 고리타분한 그런 학문이 아니고요. 자,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되는 논리적 추론은 다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통계 다르고 빅데이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게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계학이 뭐냐? 조금 더 정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심이 되는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자, 전체 집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자, 그 다음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통계학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결국은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라서 우리가 빅데이터 기초는 결국 지금부터 통계학이라는 어떤 용어로 또 설명을 또 같이 드릴 텐데 자,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여러분들이 AI를 공부하시던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던 딥러닝을 공부하시던 통계학을 공부하시던 데이터 마이닝을 공부하시던 자, 빅데이터를 공부하시던 자, 결국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통계를 분석하고 자, 의사결정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의 어떤 프로세스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자, 의사결정하는 게 뭡니까?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죠. 나아가서 이것을 좀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에서는 자, 프레딕션, 예측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결국 예측은 정보 제공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예를 들면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서 자, 조사를 하면 고객 속성이나 거래 속성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 데이터를 정리해서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도 입력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스코어링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 상품을 파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이 약은 저 질병의 회복에 있어서 효과적이냐 뭐 또는 이런 방법은 이 불량품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냐 분야가 다르더라도요. 예를 들면 경영 쪽에서는 금융통계학, 경영통계학을 공부하실 거고 저처럼 이제 의료 쪽에서는 메디컬 빅데이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는 불량품을 줄이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 텐데 결론적으로는 수집, 분석, 결정은 의사결정은 동일한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는 게 한마디로 줄이자면 통계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데이터 정리와 요약 분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건축에 쓰이는 원자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형 그대로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나무는 그냥 나무 토막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자르고 붙여서 적절히 기둥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이거는 집으로서 효용성이 있죠.
예,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나무 기둥만 이렇게 잔뜩 강목만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원자재에 불과합니다. 자, 논에서 잘 익어 있는 벼도요, 여러분들 수학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결국은 밥상 위에 밥이 돼서 우리 목적에 부합하죠. 즉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는 그대로 그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밥을 잘 지으려면 쌀도 씻고 그 불필요한 불순물도 제거하고 그래야 우리가 맛있는 밥이 지어지듯이 데이터도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설문조사 결과는요. 수만 장의 페이지 그대로 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축소하죠. 그것을 우리가 자료 정리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한테 수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 인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면 한 사람마다 한 장씩 조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만 장이 넘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하나씩 들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요약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다, 낮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도라는 것도 개념을 하나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양적으로 단순화시킨 후에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데이터 정리와 요약 분석은 결국 뭐다? 자료 정리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절차,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조사고 하나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좀 기본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사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서베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조사 대상을 통해서 어떤 현상, 특성을 관찰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찰하고 실험 두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그때 관찰이 여기서는 서베이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법이에요. 자, 사회과학에서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만족도라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만족도를 딱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자, 전수조사 하나만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전수조사는 모두 다 조사하는 거다. 자, 모두 다 조사하는 게 뭐다? 전수조사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이 모집단의 모든 단위들을 다 조사하는 방법. 흔히 센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면 좋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렵게 수식으로 확률이나 추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한 거니까 그 사람들의 평균치가 전체의 평균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더 많이 하는 건 표본 조사입니다. 샘플 서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일부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모집단의 부분 집단인 집합인 표본의 단위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표본이죠. 샘플. 자, 이거는 자, 아까 제가 전수조사가 뭐 가능하다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5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 조사하는 와중에 지지율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조사하는 와중에 어떤 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조사하는 와중에 어떤 분들은 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조사하는 와중에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시점에 모든 사람들 5천만 명을 조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표본만 추출해서 그 표본을 조사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일부만을 조사하죠. 이것을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자,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만 조사하면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를 조사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할까요?
자, 인구주택 총조사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일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집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집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조사할 때 추론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추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아니 보세요. 집이 있냐 없냐를 조사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집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추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모집단,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뭐와 뭐가 관련이 있느냐, 자, 아니면 뭐와 뭐가 인과관계냐 이런 걸 조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표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명쾌하게 좀 구분이 되십니까? 자, 조사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실험입니다. 자,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과학보다는 좀 더 의학이나 이공 계통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왜냐?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가 실험 대상이나 실험 조건을 통제, 소위 이제 영어로는 컨트롤이죠. 컨트롤하는 게 용이합니다.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가 폐에 악영향을 미친다. 폐질환을 유발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실험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관찰을 하려면 이 가습기 살균제를 몇 미리 넣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만 넣을 거고 이만큼 한 통 다 넣는 사람 드물 거 아닙니까? 근데 실험은 예를 들면 주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그 가습기 살균제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컨트롤입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목적의 자료를 얻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자료 수집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제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요인, 어떤 팩터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2주차에 배웠듯이 이 과학적 근거 수준도 실험이 굉장히 높아요. 잘 표본 추출이 돼 있으면, 즉 조사 대상자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실험이 조사보다는 같은 조건에서는 더 과학적 근거 수준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2주차에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용어 하나 좀 알아두십시오. 자, 별표 쳐주십시오. 처리,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요인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설정하는 실험 조건을 우리가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자, 실험에 의해서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어떻습니까?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의 용량이 많아질수록 폐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실험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폐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이 또 있어요. 이걸 통제하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 용량이 폐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잘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실험 전에 미리 통제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실험을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실험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이 참여해서 실험에 보다도 효용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플라시보가 뭐죠? 위약이라는 거죠. 자, 위약을 이용한 비교 실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게 있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면 치료제 효능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된다라는 걸 우리가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 이때 두 그룹으로 나누죠.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들을 무작위로 나누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A집단, B집단으로 나누는데 A집단에서는 이 새로 만든 백신이고요. B집단에서는 위약, 가짜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집단은 중증 환자만 엄청 모여있고 B집단은 아주 경증 환자만 있다면 이 실험 자체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런 걸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처리집단, 대조집단이라는 용어들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면 새로운 치료제를 투여한 집단, 새로 개발된 연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집단이 되겠고요. 대조집단이라고 표현하면 자, 위약을 투여하는 집단, 이렇게 철저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실험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요. 이어서 그래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사 연구랑 실험 연구의 각각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2019년도에 진행했던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뇌졸중이 걸리고 나면 뇌졸중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 뇌졸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환자 개인의 삶도 앗아가지만 환자 개인을 돌보는 소위 이제 부양자들, 가족들의 어떤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시면 뇌졸중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디스페이지아라고 해서요.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뇌졸중 이후에 자, 디스페이지아, 삼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왜냐하면 이제 퇴원하고 나면 집에서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뇌졸중 보호자들이.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 기도로 소위 이제 공기 통로로 음식물이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뇌졸중으로 인한 삼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식도 필요하고 자,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거는 이 뇌졸중 걸린 사람이 삼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호자가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정말 케어를 못 해주는 거고 안다면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주겠죠. 지식, 그다음 태도. 내가 알면서도 사실 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흡연자들 보면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태도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무조건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들은 태도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burden은 뭐냐면 부담을 얘기해요. 나는 할 마음도 있고 지식도 알고 있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들. 그래서 자, 이 연구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핵심은 자, 뇌졸중 이후에 삼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자들을 이걸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도대체 어떤 요인이 어렵게 만드는 거냐? 부담이 어렵게 만드는 거냐? 지식의 유무가 어렵게 만드는 거냐? 태도 실천 여부가 어렵게 만드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쭉 보시면요. 핵심만 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몇십 명, 몇백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집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대표적인 조사 연구의 예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험 연구의 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마일드 디멘시아. 그러니까 디멘시아는 치매입니다. 이제 경증의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인지 수준이 치매는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인지 재활을 하면 치매가 점점 이렇게 치매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치매가 심해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인지적인 재활을 하면 조금 이걸 늦출 수가 있어요. 늦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일드 디멘시아. 그러니까 경증의 치매 환자들은 병원에 있습니까? 가정 내에 있습니까? 그렇죠. 경증인 사람들은 병원에 없습니다. 경증인 사람들은 아주 증상이 약한 사람들은 집에 있어요. 집에서 외래로 우리 병원에 내원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집에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치매인데 점점 나빠질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omputer 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줄여서 코트라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있기 전에 외국에서 먼저 개발된 것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2000년도 중후반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어떤 소위 비대면에 기반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효과성을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The Effect of라고 시작되는 연구들은 대부분 99% 실험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치료 집단,
25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코트러스라고 하는 비대면 인지 제어를 한 사람, 하지 않은 치매 환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효과성을 검증하는 거죠. 자, 이거는 대표적인 실험 연구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초과했는데요. 오늘은 가장 핵심 내용은 뭐였죠? 바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조사가 뭔지, 실험이 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예시들을 좀 간단히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